김용남 공천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로 몰아가기 시작한 뉴박 세력들. 실제로 김용남을 밀어넣고 추진한 건 뉴박 세력들이라는 게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현주나 강득구 같은 사람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주요 지역 패배 이후 어떤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얻는 게 선거잖아. 이 사람의 그렇죠, 마음을 그렇죠. 얻는 과정이니까 그런 마음을 사람들의 빗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게 김부겸 힘이죠. 사실은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 절실함으로 해야 된다. 네. 이번에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 내의 그 분열 구조. 근데 이 분열 구조에 과연 작전 세력은 없나? 이 부분을 한번 좀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있죠. 뭐 평택, 전북 이쪽에 죄다 몰려가가지고 예. 부울경 쪽에 제가 다 여쭤보니까 이쪽엔 오지도 않았더만 거의. 예. 예?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친명계 이른바 어떤 대통령이든 자기의 철학과 노선 가치를 계승하는 정치 집단이 있길 바라죠. 다 그랬고요.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러면 이제 친명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만 외칩니까? 누구보다 선명하게 싸웠고 유능함이 있잖아요. 통합 실용만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억강부약 대종세상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친명계를 자처하려면 대통령의 정치 철학, 노선 가치를 균형 있게 계승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재명 지지자 잡다. 그런 의원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친명계 구축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뉴 이재명 했는데 너무 좋은 말 같아. 뉴 이재명이라는 거. 요즘에 뭐 친석계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아이 그것도 지금도 보면 그 쇼츠랑 조직적으로 만드는 거 다 민주당 내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지지자 그룹들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팬클럽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노사모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작전 세력, 방해 세력들이 간첩 집단이 들어온다, 암약한다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거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오픈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답게 행동하려면 이 같이 뛰는 동지들에게 이 모욕감을 주면 안 됩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하려고 안 됩니다. 완장질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가짜 친명 세력이고 친명팔이 하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간주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보면 희한한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예. 채널들 보면 다 비슷한 시기 때 만들어졌는데 유튜브 쇼츠만 나오지 않아요. 한 번에 3개를 만들어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예.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계파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젊은 층들한테 쫙 타고 가잖아요. 예. 민주당을 뽑지 말아야 할 이유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지. 그럼 맞아요. 그게 혐오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 애들은 저렇게 하고 논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거면 와가지고 실력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할 것인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밖에서 보는 중도층이나 젊은 층들은 민주당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다 막 잘라서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향후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릴 건데 8월 아닌 9월인데 8월 달은 뭐 15일 정도가 검토되는 모양이에요. 아직 그 장소가 별로 없어갖고 대규모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날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잖아요. 뭐 정청래, 뭐 김민석, 송영길, 뭐 우원식 얘기도 나오고 김용민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분들이 거론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딱 2가지 이슈가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누가 잘 뒷받침할 거냐 이건 기본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어떻게 입장을 낼 거냐 합당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다음 총선 때 수도권에 다 집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에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3% 5% 가져가잖아요. 못 견딥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비례대표 있는 분들이 박은정이나 이런 분들이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공정하게 민주당 틀 내에서 경선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이길 수 있어요? 이현주가 박은정이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오면 이현주가 이깁니까?
저희 뭐야 오늘 본선에서 서울시장 2만 표 차이 왔다 갔다 계속 할 때 저기 다른 정당의 후보 권영 후보인가요? 저 5만 표가 커 보이더라고. 커 보이죠. 커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좀 생각이라는 거, 머리라는 게 있으면 조국혁신당하고 통합하는 게 맞고 자기들이 경선에서 그리고 본선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경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의원들하고 비례대표 거기서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냐. 민주당 당원이 훨씬 많으니까 하면 되니까 뭐가 두려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합당 이슈가 클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당 혁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개파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과 당원 주권을 지키려는 사람 간의 대결 구도라고 봅니다. 누가 정청래와 누구, 김민석, 누가 누구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가치의 대결이다. 개파 정치에 몰두하는 사람, 의원 중심의, 배주 중심의 사람과 당원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간의 대결 구도다. 그럼 당원 주권이 뭐냐? 1인 1표부터 시작해서 결선 투표, 모든 것은 경선한다. 전략공천, 단수공천 없다. 아마 지방선거 했으니까 저들이 그냥 넘어갔죠. 배치들이. 다음 총선에서 모든 사람 다 경선한다. 결선 투표하자. 이러면 사생결단하고 덤벼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줄 서는 겁니다. 자기 단수공천 받으려고. 김민석한테 줄 서고 뭐 송영길한테 줄 서볼까 고민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당원 주권을 누가 지키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통합에 대한 입장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포인트다. 누가 대통령과 가깝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한다. 당신은 1인 1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을 경선으로 붙이는 시행규칙 경선 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야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안수사권 주장하던 분들도 뭐라 그래요? 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나. 원칙만 얘기하지. 네, 현실적으로는 다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 혼동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전당대회에서 기대하는 점은 지금까지는 당원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예.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기 총리 관련해서는 뭐 혹시 이야기 들으시겠나요? 모르겠어요. 전 몇 개 있긴 한데 예.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뭐 아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되고 싶은 사람들의 자기 PR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렇지. 네. 지금 나오는 기사들 대부분이 총리 나 해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PR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런 거 하면 송영길도 끼는데 뭔가 늘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정성호 네. 나왔고요. 또 한정혜 의원이 되면은 또 여성 첫 총리 아니냐. 정책위원장.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엄청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 마음에 드는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은 아니니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이 1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와 달리 이건 완패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완패까지는 아닌 예. 것 같고 예. 너무 그러면 또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석패 내지는 판정패 정도? 판정패. 예, 이겼다고 네.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한 어떤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네. 지금 전혀 정신 못 차리는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꽤 선전했다, 방어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패배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 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저기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정원호 후보 좋은 분이죠. 네. 정원호 후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좋은 기자일 수 있죠. 네. 예, 좋은 기자지만 1년차, 2년차 기자를 지금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네. 장인수 기자가 훌륭한 기자고 훌륭한 기자가 될 자질이 있는 좋은 사람이지만 네. 사람들이 좋은 기자로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죠. 하정우 후보도 좋은 사람이고 정원호 후보도 좋은 사람인데 예.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숙했다, 익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 그리고 보통 유권자들이 그런 본인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을 예. 주요 선거구의 후보로 내세우면 그걸 좀 기분 나빠하는 유권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상대 정당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어찌 됐건 예. 뭐 우리는 싫어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급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급인데 정치 신인을 맞붙인 게 일단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홀대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예.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뭐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뒤집힌 게 그 송파구 투표함 개표하면서 뒤집혔잖아요. 송파.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좀 부동산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몰린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갑자기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스타벅스 그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걸 언급하면서 너무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뭐 30대 여성 등이 실제로 보니까 30대 여성은 보니까 오세훈 시장을 더 많이 찍었나 봐요. 근데 예, 더 많이 그런데 찍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뭐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네. 특이한데 일단 20대 남성이 75%로 오세훈 후보한테 몰표를 줬거든요. 네. 이게 70대보다도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만 20대 남들의 보면. 네. 극우화, 보수화가 굉장히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로 드러났어요. 그게 하나 있고 예. 그럼 지금까지 그래도 민주당이 선전을 했던 건 그러면 어찌됐건 젊은 여성층에서는 그래도 좀 민주당 선호가 강했었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30대 여성이 10%포인트 이상 오세훈 후보를 더 지지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 저도 분석이 안 되는데 네. 어찌됐건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주요 뉴스로 본 방금 봉 앵커님도 소개해 줬지만 저는 지금 삼성역 GTS의 철근이 네. 빠진 거, 순살 네. 역사가 된 거,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이런 것들이 주요한 네. 뉴스라고 봤고 이런 것들을 또 취재해서 전해드렸고 이거는 어찌됐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책임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층들의 뉴스 소비 패턴, 네. 접하는 매체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좀 꼼꼼한 분석. 어떤 뉴스, 어떤 이슈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됐는지를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 시장이 당선 후 첫 일정이 안전대책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 유태희 따라 뭐.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까?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로 삼자라는 게 이제 본인의 마음가짐인지 타산지석이요? 예, 타산지석. 본인이 타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타산지석. 남의 일을 보고 이제 내가 배운다는 게 타산지석인데 이제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이 삼성역이나 서소문 붕괴 사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장인수 기자가 계속해서 이 두 사건 관련해서 뭐 내부 관계자 제보까지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일단 그 삼성역 GTX 같은 경우는 주요 그 제보 내용이 그러니까 둘 다 서울시가 좀 공사를 서둘러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다라는 게 주요 제보 내용인데요. 삼성역 같은 경우는 공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공기가, 공사 기간이 서울시가 설계를 수정하면서 네. 심의 과정에서 설계를 바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초 설계를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왜 꼭 맞춰야 되느냐. 준공 날짜를 못 맞추면 서울시가 GTX-A 사업자 철도 공사죠. 지체 상금 그러니까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준공 날짜. 그러니까 뭐 이거를 벌금이라기보다 하여튼 손해를 지체 상금이죠, 정확하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 위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현장이 24시간 철야 형태로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빠진 것도 감리들이 원래 감리는 그렇게 바쁘진 않거든요. 현장 근로자들보다 공사가 끝나면 가서 설계 도면 보고 설계 도면 됐는 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정신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리들조차도 설계 도면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 또 설계도면이 좀 특이하게 그려졌다라고 예. 해요. 예. 그 그림에 두 가닥을 박아놔야 되는데 그림 자체는 한 가닥만 박아놓고 예. 이 선으로 빼서 번들 표시, 예, 곱하기 1을 하라고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이게 보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철근을 사놨을 거 아닙니까? 사놨죠. 뭐 3,000개면 3,000개를 사놨는데 사놨죠. 지하 5층에 기둥을 다 세웠는데 철근이 절반이 남아 있다. 예. 그럼 그때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웃긴 게 그래서 일단 제가 받은 내부 제보는 예. 실수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 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모르냐. 철근 반장이 현장에 가면 철근 반장이 있습니다. 철근 반장은 그 철근 쌓인 데 앞에 가서 계속 철근이 반출되는 거 확인하고 철근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 길이 같은 걸 정확하게 재서 양쪽을 자르기도 하고 뭐 구부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하기도 하고 다 지켜보는 사람이 철근 반장이거든요. 근데 이미 공사 끝났어. 예. 철근이 이만큼 남아 있어. 이거는 뭐냐? 안에서 관계자들이 몇 명이 짬짬이해서 빼먹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손발이 안 맞아서 못한 거다. 그게 이제 내부자 얘기입니까? 아, 이거는 그냥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이게 무슨 건물 뭐 4, 5층짜리 지으면서 철근 빼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삼성역의 지하에 그 복합 뭐 센터를 만드는데 그것도 가장 밑에 층에 철근을 반으로 해놓으면 그 엄청난 압력 과정 못 견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많이들 빼먹습니다. 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나중에 사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철근이 반만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제가 철근 빼먹는 공사를 많이 취재봤는데요. 예. 이게 나중에 결국은 정부가 그런 건설사에다가 과징금을 물리고 벌점을 부과하고 제재 조치를 해도 예. 이게 주요 건설사들이 다 재벌 계열사들 아닙니까? 네. 소송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김행장,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을 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잘 지질 않아요. 아. 또 이깁니다. 예. 살아남아요. 예. 부실공사가 적발이 돼도. 예. 그래서 한 번은 좀 법원들도 정말 건설사가 망할 거 작정하고 이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좀 엄한 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대재해법이 있잖아요. 근데 중대재해라는 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들은 처벌을 못 한다는 그렇죠. 거죠. 사고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직 사고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근데 아닌데 왜 서소문에서 그러냐. 일어났잖아요. 제가 또 서소문 근데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예. 예, 서소문 고가처도가 붕괴가 됐는데 요것도 보니까 내부 관계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서소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서울시가 공사를 굉장히 좀 서둘렀다라는 서둘렀다. 게 서둘렀다. 뭐 심지어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맞춰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 시공사가 예. 입찰을 통해서 건설을 따냈는데 이 시공사가 하청업체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서울시가 콕 집어서 이 하도급 업체를 쓰라고 네. 찝어줬다. 근데 서울시는 늘 그런다. 원래 네. 그런다고요? 네, 그래서 그 업체가 실제 공사하고 있다. 예, 서울시가 찝어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고를 낸 업체가 그 서울시가 그렇죠. 이번 서소문 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에 지목한 그 하나죠. 업체다. 예.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어야지 이거를 서울시가 찬찬히 다시 조사해볼 어떤 동력이 생기는데 네. 사실 삼성역도 그렇고 서소문도 그렇고 그냥 이대로 묻히는 분위기 현실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삼성역 같은 경우 소송 일단 경찰 수사는 하잖아요. 예. 경찰 수사하는데 수사는 하는데 예. 지금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셀프 감찰할 리는 없어 보이죠. 행정적으로는. 이 내부자들이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수사에 협조적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수사에 이것과 일치 단결해서 감추는 것과는 이 수사기관이 밝혀내는데 천양지차입니다. 네.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강버스도 8일부터
서울숲을 간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보니까 서울숲 한강버스에 아유 신규 선착장을 그 가동을 서울숲 하겠다. 앞부분에다가. 그쪽에 뭐 신규 선착장을 만드나 봅니다. 그럼 다니긴 다닙니까? 지금 그거? 이게 한강버스가 보니까 막 운행을 하다가 한강 밑에 있는 그 도시가스관인가 가스관에 걸려가지고 뭐 멈추고 이랬다는 게 저번에 서울시 의원 박유진 의원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했던 사업들 뭐 그 종묘 앞에 세운 4구역 뭐 재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변수로 뭐 정원호 후보가 패한 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스타벅스 뭐 그런 걸로 했다는 거 같지도 않고 네, 가장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것은 젊은 층의 보수화 그리고 이익 투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뽑는다 이 두 개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본인의 이익대로 뽑는다라고 그러는 걸 욕할 수는 없죠. 네. 누구나 다 본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을 뽑으면 본인들의 이익이 충족되는 거 맞습니까? 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 누가 올렸죠? 이거 참 민주당의 뼈아픈 얘기인데 네.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였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크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국힘 집권했을 때 그렇게 집값 안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언론 문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뭐 김재섭 의원이 뭐 칸쿤 멕시코의 뭐 칸쿤에 정원호 후보가 여직원이랑 뭐 출장을 갔다 이런 막 국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냥 거의 그런 뭐 기자회견을 하면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실어 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 있고 뭐 성동 양천구청 비서를 할 때 정원호 후보가 뭐 성비위 같은 거를 저질렀다. 그런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퍼날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0대 여성표의 어떤 이탈이라고 해야 될까? 오세훈을 더 지지하는 현상이 그 뉴스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맞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래도 이 젊은 층들에게는 레거시 미디어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유튜브 매체라는 게 대한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파력은 그 딱 그 시청층 정치 성향이 확실한 그 시청층한테만 영향력이 좀 머무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게 저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해본 다음에 반론을 꼼꼼히 들어본 다음에 이게 뭔 큰 뉴스야라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캠프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확실히 이 정원호 후보의 캠프가 부자 몸살이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도전자의 자세로 덤비는 그런 것보다는 현상 유지 잘 관리하고 무탈하게 가면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캠페인을 펼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좀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캠페인 실패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오세훈이 현 시장이고 도전자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놓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2번 치를 때도 특히 이제 지지난 대선 20대 대선 때도 뭐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거랄지 친형을 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예전에 법원 판결로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확정된 판결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그냥 그걸 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실어 나르면 유튜브는 또 그런 기사들을 근거 삼아서 더 거기서 더 나가잖아요. 더 나가고 심지어는 그 모스탄 미국의 그 모스탄 교수가 지금 출국 정지가 됐는데 모스탄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게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세희 강용석이 뭐 소년 이재명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갔다. 이런 거 다 이제 허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벌금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언론 지형 자체가 굉장히 좀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격하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언론 개혁 강조하는 게 바꿔야 된다. 왜 맨날 민주당은
이 불리한 언론 네. 지형에서 이 지형 자체를 바꿀 생각을 못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원호 그 후보가 패한 것도 네. 이거는 기득권들이 똘똘 뭉쳤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네. 거기에 분명히 언론이 주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칸쿤 관련한 내용이나 네. 양천구청 그거 몇십 년 전에 일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일어났던 일을 마치 큰 후배의 흠결처럼 레거시 미디어들이 퍼날랐던 것 이런 아니 근데 것들은 이제 법원 판결문이나 당시 기사에는 5.18 관련해서 그렇죠. 좀 다툼이 갈등이 있어서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여직원한테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그 사장이 막아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이 있는 건데 언론이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보도를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그런 것들이 30대 여성이 등을 돌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예.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투표 용지 부족 문제요. 오늘 오후 4시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사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 네. 지금 뭐 온갖 그래서 음모론이 난무하는 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단순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좀 차분하게 살펴봐야 그렇죠.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이걸 이제 당연직으로 맡고 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당연직이니까 뭐 그냥 그 판사가 대법관이 뭐 그렇게 네.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대법관 임기가 끝났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제청해야 되는데 천대엽인가요? 이게 좀 조희대가 이걸 늦게 하면서 예. 그냥 원래 선관위 위원장도 노태학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좀 이번 선거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아까 김남국 의원이 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 같은 네. 것도 좀 엄격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또 서울 그 지방법원장입니다. 네. 판사들이 이걸 다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법원으로 설사 간다 한들 지금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죠. 이게 해결될 것인가? 또 판사들이 이 장인데 참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독립적인 헌법기구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질타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 이게 뭐 대통령이 또 징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